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정상 수업을 하고 파업했던 노조와 교육부는 캐런 베스 시장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갑니다. 유타주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18살 미만 청소년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몬타나주에서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재판이 시작됩니다. 16명의 몬타나주 청소년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슈로 고소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놀던 청소년들이 야생이 기후변화에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한 소송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도 불안합니다. 대형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겪는 다른 은행 고객을 빼내려는 등의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세대 차이가 큽니다. 45세 이상은 반 이상이 중국을 적이라고 보지만 그보다 젊은 세대는 25%만이 중국을 적이라고 봅니다. 18살에서 26살 사이인 G세대는 과반수가 틱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염려하지만 틱톡 사용 금지에는 34%만이 찬성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초당적으로 틱톡 CEO를 압박했지만 결국 미중 분쟁이나 틱톡 금지에는 젊은이 여론을 반영하기는 힘든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오일 회사의 바가지 요금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게빈 뉴섬 주지사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서명을 하고 90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용 돈 지불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양파처럼 기소 케이스가 대기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모든 법 관계자들을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랩탑을 훔치도록 선동한 피고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인 이 피고는 폭동 당시 무장한 남자들에게 경찰 라인을 뚫는 것, 장갑을 끼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지만 헤드라인은 굵지만 내용은 별로 없는 것. LA 통합교육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힘드셨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물론 그 중에는 아주 드물게 사흘 동안 우리 아이들과 집에 있어서 좋았어 하는 행복한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LA 통합교육부 소속 킨더가든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십만 명이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도 시장 스케줄을 보니까 시장실에서 만난 것 같은데요. 이 노조 관계자 그리고 이제 LA 통합교육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뭔가를 논의를 했고 타임라인이 없답니다. 그만큼 어제 하루 일단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완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또 할 수 있다는 일이고 즉시 타결은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웬만하면 시장이 중재하기 시작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긴 하죠. 과거의 예로 봐서 언젠가는.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이제 다른 주에서 있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널리 퍼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이슈인데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아이템을 선정하지만 가끔은 이제 미래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의 당세대 50대, 60대 이 정도 되신 분들은 별로 가까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 있잖아요. 그걸 앞에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는 다시 한번 이제 그 틱톡과 관련된 이 내용은 그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에 대한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시각도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타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됐는데 이런 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주들이 있는데 나이는 차이가 있어요. 주마다. 유타주의 경우는 18살 미만이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시죠? 어디 가서 막 좋은 식당 비싼 음식 먹고 방학 되면은 뭐 그리스 어디 휴양지 이태리에 가서 찍고 비싼 옷 입고 하는 거 인스타그램에 막 학생들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해주지 못하고 꼭 해줘야 될 이유도 느끼지 않고 비싼 것들 막 수천 달러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 10,000달러 넘는 가방까지도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느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단단하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오히려 창피한 거거든. 본인이 번 돈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부모와 자녀가 맞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괴롭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완전히 10대들이 중독돼서 또 내용도 짧으니까 한 번 보고 안 되니까 계속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짧은 그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은 100만 뷰 넘는 게 아주 쉽다고 하던데 그런 틱톡 등등을 사용할 때 페이스북 물론 포함이 됩니다. 유타주의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유타주도 보수적이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도 주지사고요. 스펜서 칵스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됐던 틱톡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이제 여기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려면 나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된답니다. 이 경우는 그럼 성인도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나이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반발 여론도 많아서 그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플랫폼에 뭐 틱톡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디자인이나 그 컨텐츠 자체를 잘 그 미성년자가 중독되도록 유도하는 테크닉을 쓰면 이것도 아주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소셜미디어 회사는 아예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중국도 아닌데 유타주에서 청소년 밤 11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고 아침 6시 30분부터 해야지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이거 미국 같지 않아요. 아무튼. 그리고 미성년자 그 어카운트에는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소셜 그 미디어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디 가서 막 좋은 음식 먹고 비싼 거 하고 막 어른처럼 치장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공화당이 주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연방법입니다. 연방 어린이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정보보호법입니다. 회사가 이런 여러 그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모으는 것은 금지합니다. 왜 가끔 뭐 소셜미디어 하다 보면 뭐 이거 뭐 하셔도 되겠어요?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면 대체적으로 yes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no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3살 미만에게는 이제 그런 것도 모으지 못하도록 하니까 아예 13살 미만은 가입을 안 시키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많고요. 이 같은 유타주의 주지사까지 서명을 한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는 출생증명서라든가 이 성인이 이 아이의 부모야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민감한 정보도 또 수집돼야지 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청소년들 가운데서 성소수자가 있잖아요. 그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나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지원하는 서포트 그룹 같은 것을 형성을 하는데 이것도 접속이 차단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도 분열되잖아요. 아니 어느 회사는 괜찮고 어느 회사는 틀렸단 말이야. 가장 마지막으로 가면 미국에선 항상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니 표현의 자유인데 결국 법적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법적 도전에는 납세자의 돈으로 정부에서는 그 변호 비용을 댈 테고요. 시행 날짜는 내년 2024년 3월 1일.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을 해놓겠죠. 구체적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와 다 협상을 해야지 되니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타주의 주지사가 저희 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도 저희 주처럼 해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지금 오하이오주와 커네디컷주는 16살 미만의 지금 유타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알칸소와 텍사스주는 유타주와 마찬가지로 18살 미만, 캘리포니아주는 뭐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어카운트를 만든다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한 건 유타주가 처음이지만 18살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 보호 뭐 이런 거 설정하는데 가장 미국에서 까다로운 주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셜미디어는 새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역사적인 몬타나주의 청소년대 주정부 케이스다. 누구 대 뭐 하면 보통 이제 법이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아주 길게 실렸는데 16명의 몬타나주 청소년들이 주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주정부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몬타나의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워서 뭐 지구 온난화가 이렇고 기후 변화가 이렇고 하니까 이래야 돼. 이게 아닙니다. 몬타나는요, 집이 있고 뒤뜰에 나가면 막 사슴이랑 뭐 놀고 뭐 사슴이랑 장난도 치고 사냥하고 사냥개를 한 2-3마리 끌고 나가고 하는 청소년들이 몬타나주의 청소년인데 최근에 몬타나주가 너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내려야지 되는데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려서 막 하이킹하는 이곳을 완전히 뭐 침수시킨다던가 청소년들이 사냥을 포함한 뭐 낚시 같은 것도 하기 힘들고요.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는 점점 따뜻해지는 하이킹 트레일이 막 안개가 또 너무 두껍게 끼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는 도로 뭐 돌아와야지 되는 이것을 유타주의 청소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야생이 와일드 그 라이프가 나를 사랑하는 와일드 그런 것이 기후변화에 굴복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화가 난답니다. 청소년들이. 해서 이제 3년 전에 뭔가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렇게 뭐 환경 뭐 조직 같은 것을 해서 2020년에 주정부를 고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주정부가 헌법 위배다라고 하냐면은 뭐 몬타나주도 1800년대부터 계속 이제 헌법이 있어 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는 이 헌법을 1972년도네요. 헌법을 수정을 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왜 그랬냐면 몬타나주가 뭐 아시다시피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석 연료 오일 시추라든가 오일 시추는 미국에서 12번째인가 많이 하고 화석 연료 시추는 미국에서 5번째로 많이 하는 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동안 이제 기업이 딱 거기에 뭉쳐져 있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몬타나가 헌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을 거기서 벌어서요 또 다 외부로 나가버리고 우리 몬타나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몬타나가 부자주는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기업의 무슨 뭐 식민지인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바로 그 1972년도에 이 선언은 몬타나주가 기업 그 광업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인데 거기에 위배된다면서 젊은이들이 우리 모두 깨끗하고 그런 환경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은 석탄, 오일가스, 화석연료 이런 것만 많이 지원하지 마십시오. 개인과 주정부 모두 깨끗한 환경을 관리하고 누릴 책임과 무슨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그 법인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뭐 Our Children's Trust라는 그런 그 비영리 재단이 몬타나 대법원에 청원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레곤주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 하다가 조금씩 안 되다가 6월 달에 몬타나주의 수도인 헬레나에서 직접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 같은 재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20년도에 고소를 했으니까요. 18살이었고 그리고 2살도 있었는데 2살은 뭐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겠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18살은 청소년은
7,000에이커의 목장에서 자랐는데 기후변화가 너무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가족이 물 부족 이런 것들까지 겪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몬타나도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17살. 예전에는요, 우리 그 허클베리, 뭐 블루베리, 무슨 베리, 허클베리가 밖에 나가면 집 밖에 지천이었답니다. 예쁘기도 했겠네요, 정말. 그런데 지금은 허클베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딸기를. 눈도 적게 와서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인디안들은 땅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밀접한, 땅이 나고 내가 땅이고 뭐 이런 건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뒤뜰에서 앞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스웨덴의 뭐 그레타 썬버그 20살에 그 청소년이었다가 지금 20살이나 됐네요, 벌써. 하는 건 좀 멀지만 몬타나주에서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6월이 되면은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될 테고, 누가 승소하든지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가겠죠. 연방대법원까지 가도 이제 처음 있는 그런 케이스고, 누가 이겨도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테지만 젊은이들은 한답니다. 우리들이 느낀 그런 것들을 한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나에게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기성세대 분이 계시다면, 젊은이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는 정부까지 고소하게 되는, 이게 바로 나의 생활이다.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아니, 하이킹하러 나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이킹 거기가 다 망가지고 다른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네. 나뿐만이 아니라 나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미국에 무척 많다는 보도였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인타운이 아닌 다른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이런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가 영국과 미국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오늘의 미국을 보도를 하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에는 아주 쉽게 능하게 금방금방 이제 리뷰가 되고 하니까 항상 한국과 미국과 세계를 같이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려고 의도해서가 아니라, 야, 한국에서의 지금 반일 감정, 나이 드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니, 왜 반일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다 그렇진 않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틱톡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영국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매체와 YouGov라는 아주 여론조사에서 뛰어납니다. 했더니 미국 사람 18살에서 44살 사이는 중국을 적으로 본다 하는 시각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45살 이상이 되면은 중국은 미국의 적이야. 52%, 과반수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중국을 적으로 본다는 사람이 25%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호적으로 프렌들리하게 본다는 젊은이들이 훨씬 그보다 배 이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는 층은 중국을 뭐 적으로 분명한 적이다 하는 게 52%고 그냥 중국을 우호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요, 러시아를 적으로 보는 젊은이도 역시 러시아를 적으로 보는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좀 적어요. 세대가. 중국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세대를 통틀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러시아가 더 큰 적이야? 아니면 중국이 더 큰 적이야? 하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항상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를 지금은 중국보다는 더 큰 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어도 나이든 세대는 구소련 냉전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 나이든 세대가 어떠한 한 시대를 겪고 나면은 그 나라에 대한 그 시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일제시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일본 하면은 100% 안 믿잖아요. 무조건. 거의 무조건. 그런데 그에 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일본 매체를 봤는데요. 일본에, 무슨 신문이었었죠? 마이니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사히였던가요? 아사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서 쭉 그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과 한 30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30대를 쭉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나이 든 세대보다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젊은이들은 예전에는 한국에 유학 간다 하면 보통 대학교 정도는 가서 가는데 지금은 10대들이 막 간다고 하거든요. K-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뭐 세종대학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을 보더라도 예전보다 이 K-팝 등이 한국 문화가 일본에 많이 퍼지면서 일본의 유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과거에 뭐 반일 감정이 막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일본 젊은이들이 주춤했는데 지금은요. 2018년도에 한국 그 대법원에서 그 유명한 징용 판결 이걸 나오고도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 한국에 관광 가겠다 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젊은이들 세계는 세계 공통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그런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당파적인 시각이 아주 큽니다. 공화당, 민주당 가운데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중국을 더 오랜 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중국을 믿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무슨 특별위원회라는 하원에 그 위원회에 민주당인 한인 연방하원의원, 공화당인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두 사람이 딱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그 집권을 했을 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때도 뭐 다 중국을 적으로 봤는데 지난주가 훨씬 이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갈수록 지난주는 민주당의 34%, 공화당의 48%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그 G세대 하면은 18살부터 26살 사이입니다. 뭐 가장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하는 이 G세대는 중국 정부의 틱톡에 대한 영향력을 염려는 한답니다. 그렇다고 틱톡을 사용을 금지해? 이건 아니지. 내가 쓰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의 MBC 뉴스가 의뢰를 해서 소셜스피어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G세대는요. 51%가 틱톡의 모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니라 그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라는 건 신경이 쓰인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거대 기업은 다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밀레니얼 27살에서 42살 사이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64%가 틱톡의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건 우리 정보가 새나가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 안보의 위협이야. G세대는 51%가 걱정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64%가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만약에 틱톡이 지금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미국 회사에 팔지 않으면 49%가 전국적으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조금 젊으니까 34%만 찬성을 한다고 하고요. 미국 사람 전국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G세대는 젊은이요 18살에서 26살 사이는 71%가 틱톡을 활발하게 사용한답니다. 적어도 지난 30일 동안에 한 번 정도 이상. 한 번만 하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게 틱톡은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잖아요. 페이스북 수십 년 된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보다도 역사가 짧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페이스북은 G세대 79%, 인스타그램 76%, 틱톡 71%가 사용을 하고 밀레니얼 세대도 27살에서 42살 사이도 틱톡을 아주 자주 사용한다는 사람이 43%가 됩니다. 수요일에 조사했고요. MBC 뉴스가 의뢰를 해서 1607명의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이 유권자,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틱톡을 압박을 하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는 제법 많은 표본이었기 때문에 2.6%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청문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틱톡의 그 CEO가 소지추라는 CEO 5시간 동안 초긴장 거의 미국 정치인들의 신경을 거스르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강하게 모션도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미국 국가의 위협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로 여기 개입하지 않고 우리도 정보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의회 의원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틱톡이라는 회사 자체는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이 CEO가 싱가포르 사람이고요. 그런데 본사는 베이징, 중국에 있고 모 회사도 중국의 베이징에 있고 모 회사의 CEO는 또 중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일반 10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50대도 많이 사용해요. 또 무슨 사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도 한 500만 어카운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어제 막 펀칭백 때리듯이 때리고 막 처음에는 그 안보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유타주의 주지사처럼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사생활 보호 여기서 잘못된 광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서 막 뭐 현대자동차 같은 뭐 자동차가 절도당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틱톡은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너무나 인기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10대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이 틱톡이 인기가 있고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해서 어제 이 틱톡의 CEO가 의원들에게 프로젝트 텍사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라클이라는 미국 회사가 이걸 다 이제 앞으로 이 방어막을 쳐서 전부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데이터가 다른 나라로 중국으로 새어 들어갈 그럴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올해 말까지 한다 하는 계획이랍니다. 15억 달러를 들여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데 의원들은 별로 믿지 않는 것 같고 전국적인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국적인 금지는 유타주에서 이제 의원들이 발의하고 서명하고 주지사가 일용한 것들도 미국 내에서 법적 소송이 있는데 틱톡이라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트럼프 시대에도 한번 소송해서 이겼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그때 실패해서 지금보다 더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건데 뭐 반 이상의 주에서 이미 틱톡을 금지했고 연방 정부에서도 금지했고 또 공립대학교에서도 학교의 와이파이는 틱톡에 연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곳도 많이 있고요. 뭐 몬타나주는 좀 더 그 규제 같은 것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앞에 왜 2가지를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젊은이들과 나이 든 세대의 중국에 대한 시각 틱톡에 대한 시각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중국에 대해서 덜 적대적이고 틱톡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고 그래서 국가 안보 위기라는 말을 들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틱톡을 내 손에서 뺏는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조사가 젊은 유권자들이잖아요. 전부 18살 이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치인들이 결코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안 될 때는 나중에는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여론을 듣죠. 여론을 뭐 너무너무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여론이 곧 나의 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틱톡과 중국과 젊은이들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도 뭐 주식시장 내려가는 거 보면 은행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회에 계속 이제 미국에 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학습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은행권이나 이 금융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때는 맨 앞에 어떤 때는 주로 제가 한 35분경에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잖아요. 그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적이다 하는 게 있네요. 미국적이다 하는. 그리고 큰 곳이 조금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내리는 큰 은행의 지시가 조금 다르네요.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 일과 함께 그리고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네요. 바이든 대통령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 일을 했는지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의 큰 은행이 다르긴 다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안정됐는가. 모든 나라에서 영국도 이자율 올렸던데요. 보니까 목요일 어제였었죠. 미국 올리는 거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거의 그렇게 되는데 안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내려가고 특히 은행권의 주식은 많이 그렇죠. 아마 한인은행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전에 한미은행 주식 상장되고 그랬을 때 날마다 그 주식값 체크해 보셨던 분들도 많고 뱅크 오브 오프 등등 다 마찬가지고요. 상장된 기업들 해서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일단 전해드리고 이런 내용은 저도 지금까지 가운데서 처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큰 은행들이 미국에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요. 미국식 표현으로 다른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게 그 은행에다가 뭐 내가 이 은행에 다니는데 다른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take advantage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은행의 고객을 우리 은행은 크기 때문에 대형 은행이니까 그래도 안전하니까 우리 은행으로 이렇게 오게 하도록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래를 그 스트레스 받는 작은 은행에 입금을 했거나 어떠한 투자를 한 그 같은 고객들을 우리 은행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웰스파고도 그렇고 JP 모건 체이스가 제일 크고요. 시티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이거 은행의 이미지잖아요. 요즘은 모든 것이 이미지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것도 하지 말아라. 실리콘밸리 뱅크도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평판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국의 무슨 연금공사 같은 데도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이자율이 이렇게 갑자기 오를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금을 갑자기 인출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군데다가 본드에다가 넣어도 그 실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굉장히 건실한 은행이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거 봐 그거 뭐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뭐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라고 하고 한마디로 상도덕을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큰 은행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자체는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연방예금공사에서 25만 달러까지만 한다고 했고 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25만 달러 넘어도 돼요 했다가 그 다음날 모든 걸 다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했는데 또 같은 날 연준 의장은 은행은 안전해요 건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예금액 자체는요. 미국에서 막 줄줄이 파산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금액 자체가 완전히 보증되지 않았던 때는 인디맥 은행 한 번밖에 없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만 달러도 개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넣어놓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스몰 비즈니스가 직원들에게 봉급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지 될 거 해서 25만 달러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금 자체는 되지만 예금은 예금이라고 치고 우선 당장 주식이 있잖아요. 그 밖에 투자하신 그런 그 부분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은행이 예를 들어 망해도 전혀
가치가 0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지켜봐야지 될 것이고,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의 승리다. 많은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일인데, 아니 왜 캘리포니아주는 오일값이 비싼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클린 에너지, 깨끗한 환경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세금도 더 많이 내잖아요. 에너지, 가솔린 세금에 그런 등등도 있지만 아주 뭔가가 일만 있을 때마다 이때다 하고는 그냥 정유회사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징,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월요일에 보내지면은 바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서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요, 의회에 그 특별회기를 소집했거든요. 그 주지사가 미국에도 연방에도 주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지사로서의 권한이 있고 이건 중요하다 하면 특별회기를 소집을 해서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면은 다음 회계 연도부터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 통과가 되고 나서 90일이 지나면 바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 뒤에 90일 뒤부터 이게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일 회사가 캘리포니아 가족을 힘들게 했다. 주지사 표현으로는 지네들은 말이야 돈 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일 회사의 막대한 영향력을 끝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해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개발 위원회에서 최대 가솔린 정유소의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최대 마진을 정한답니다. 요즘 인슐린 값 최대하면 한 달에 $35하고 딱 그 모자를 캡을 딱 씌워버리듯이 그렇게 최대 마진을 정해놓고 그 마진을 넘으면 벌금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무슨 뭐 예외는 항상 있겠죠. 그래서 벌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로 들어가서 기금으로 뭐 여러 가지를 뭐 쓰이게 될 테고, 이미 있는 법도 있기는 있어요. 이미 있는 법이 있는데 이미 있는 법은 이처럼 강하지 않고, 그리고 그다지 그 규제, 나중에 벌 주는 것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집행하려면요,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용이 $700만 정도 들어가는데, 바가지 요금 못 씌우게 정유소에 딱 뭔가를 딱 이렇게 감시를 하려면요, 뭐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도 고용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 이상이 될 소비자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700만 정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쓰는 게 현명한 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항상 모든 일에는. 이게 그렇게 긴급한 일이야? 아니, 주지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걸 처리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없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또 전례가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도 이 정유소와 연관된 또 다른 사업이 형성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연료 마켓이라고 할까요? 그 마켓에 해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투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공급도 또 줄어들고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 비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높이면 결국은 소비자가 그 물건값을 내게 된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노동비로 들어간다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지 되는 거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특히 이제 한인들이 많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때는 최저임금 높이면 이래서 물가가 결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지만, 이런 가솔린 값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환경보호 단체의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하고. 지난 여름에, 지금부터 이제 이게 월요일에 통과되면 4월, 5월, 6월,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이면 가솔린 값이 비싸지죠. 지난해에 뭐 $6, $7, $8까지 갔던 적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안 하겠다.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또 게빈 뉴섬 주지사는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뭐 재선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막 뭐 이런 거 제야지 되는데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값이 막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짧게,
미국과 캐나다가 몇 개월 동안 교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걸 어제 풀었네요. 어제 이제 그 짧은 1박 2일에 캐나다 오타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서 국경이 아닌 곳에서는 캐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오던 미국 쪽에서 캐나다로 가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말자. 그 사람들을 국경에서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 주되 하지 말자. 근데 이 경우는 그동안 캐나다가 더 손해였겠죠. 그래서 캐나다가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조금 미뤘었던. 왜냐하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쪽 사람이 많지 캐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경이 아닌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그 뉴욕주에서 캐나다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퀘벡주를 연결하는 그 럭섬 로드 그쪽이 이제 비공식 국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서로 어느 쪽으로 오고 가는 거 다 난민 신청은 받아들여 주지 말자. 오늘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협정도 이것도 역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요. 이만큼 미국과 캐나다가 이민자, 난민의 신경을 쓴다는 것이고 이민 문제 이런 것에 정치적으로도 신경을 쓴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를 캐나다도 뭐 15,000명 정도를 정치적인 박해, 폭력 이런 것으로 남미나 중미에서 오는 사람은 받겠다는 이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 밖에 뭐 경제, 무역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죠. 잠시 뒤에 오늘 사실 정치계의 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화요일 이번 주입니다. 체포될 것이다. 시위하라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어제도 또 연기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한 마지막 그 대배심이 열리는데 지금으로서는 기소를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 이전에 다른 검사들도 검토는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기소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을 새로 맡은 케이스이거든요. 그건 그렇고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협박을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마구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에 그 선거 캠페인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나를 기소하면은 죽음과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 전에는 자신을 수사하는 모든 법 집행관을 당장 해고해야지 되는데 지금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뉴욕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가장 가볍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본명은 따로 있는 여성에게 입막음 돈 그 13만 달러를 불법으로 줬다는 뭐 조지아 케이스 심지어는 특별검사에게 무고한 사람을 전례 없이 괴롭히고 위협하는 미치광이다. 뭐 이런 뉴욕의 검찰총장은 본인 비즈니스를 조사를 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모든 케이스에서 상당히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아무튼 모두 다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조지 소로스 지원을 받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 텍사스에서 캠페인을 하고요. 일단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1분이나 남았어요.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랩탑을 훔치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고 본인은 의사봉을 훔쳤다고 하고 그걸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다가도 막 얘기하고 했었던 그 여성입니다. 24살의 펜실베니아의 릴리 준 윌리엄스가 3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거 가지고 3년이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6개 혐의였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슨 절도 방조인데 덩치 큰 남자들 헬멧 쓰고 뭐 방탄조끼 입고 이런 남자들에게 막 지시를 해서 경찰 저지선 뚫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집어오는데 장갑 끼라고 막 이렇게 지시를 하고 본인의 랩탑 같은 거 전부 증거를 인멸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랩탑은 러시아에 팔 계획이라고 전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거든요. 키잡이처럼 일을 했다.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전 남자친구가 FBI에 제보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